오늘은 우리가 경건주의, 그죠? 오늘은 경건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경건주의 페이지가 238페이지부터 오늘 경건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란 말이 너무나도 좋죠. 경건이라는 이 단어. 칼빈도 잘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 경건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경건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경건주의의 핵심적인 사상이 뭔지, 그리고 경건주의의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천되는지 우리가 경건주의를 보면서 조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경건주의의 시작은 독일의 신학에서 시작합니다. 독일 신학이라면 루터주의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독일 신학이라고 하면은 신비주의죠. 신비주의에서 본래 루터주의는 본래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서 루터는 본래 그 타울러라든가 이 엘프로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비주의, 왜냐하면 그는 본래 수도사였습니다. 개혁 신앙하고 다른 것은, 개혁 신학은 인문주의에서부터 출발했다면, 뭐 저빙글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불링거도 그렇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출발은 인문주의에서 문학을, 철학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변주의로 빠질 수 있지만 굉장히 냉철하고 조직적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신학인 독일의 신학이라는 말고 독일 신학 좀 다르거든요. 이건 제가 독일 신학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것은 책 이름이죠. 네. 독일 신학은 본래 신비주의인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처럼 신비주의에서부터 출발했고, 루터 자체가 수도사로서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책입니다. 이게 무명의 책인데 그 매우 신비로운 책을 그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프루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프루트가 아니고 에카르트, 이게 다 신비주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독일 자체가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독일의 철학은 관념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들 자체가 그 아이디얼리스틱하기 때문에 그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는 이런 신비주의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세교회사를 하면서 했지만 신비주의라는 말과 이성주의라고 하는 말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같은 겁니다. 왜 신비주의와 이성주의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성주의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사변적인 것 같고, 그리고 신비주의는 굉장히 감정주의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 다 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이성을 사용하고 한쪽은 감성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둘이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지만 굉장히 신비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주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은 합리적이지 실제로는 주관성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 자기의 주관성을 객관식으로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요.
스콜라주의가 냉철한 이성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얼마나 신비주의자인데요. 스콜라주의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프란체스코의 수제자였던 바로 직계 제자였던 보나벤투라 신비주의자입니다. 최고의 신비주의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 그 알베르트 그죠? 알베르트인데 알베르트는 우리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우리가 허리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의 수제자였던 아퀴나스는 매우 신비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천상적인 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라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더라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주의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성주의. 왜? 주관적이기 때문에. 왜?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 안 하고 억제할 뿐이지 감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러나 개혁신학은 전혀 다릅니다. 개혁신학 자체는 인문주의이기 때문에 인문주의적이지 않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인문주의적이지 않는 합리성은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스운 이게 그 역사의 아이러니컬한 거죠. 예.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를 봐서도 우리나라는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천안학문이잖아요. 누가 인문에 관심이 있어요? 명작을 읽습니까? 그 다음에 명서들을 읽습니까? 네. 고전을 들으면서 이렇게 심취합니까? 그건 전혀 없잖아요. 그건 오프거 나오고 그냥 랩 뮤직과 같은 이런 것들이 흥행하는데 그게 감성적이지 그게 차분한 인문학 그것이 다 감성적이잖아요. 박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강약약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거는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하루아침에 와르륵 무너지죠. 그래서 인문주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건주의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경건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베메라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신비주의자,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독일 철학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 하이데거까지 니체, 헤겔 이런 사람들은 다 베메는 독일의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다 신비주의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념론을 주장하는 아이디얼리즘인 독일의 철학은 이 다 신비주의인 거예요. 신비주의.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 굉장히 자기가 사고 아니면 딱 칸트도 그렇잖아요. 칸트의 사고의 이 틀은 사고의 틀은 우리가 굉장히 볼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아니에요. 독일의 그 성인 이 칸트는요 매우 감성적인 거예요. 왜? 칸트는 평생 자기의 그 동네를 벗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가보지 않은 세상을 그는 쓰는 거예요.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그런데도 천재예요, 그 사람. 신기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은 거의 다가 관념론에 빠져. 왜? 베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철학자가 그렇게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독일 철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베메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못지않게 이 사람보다 조금 뒤에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요하네스 아른트.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제 경건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아른트가 살았던 시대나 경건주의가 발달했던 이 시대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독일의 이성주의를 이제 관념주의죠. 설명을 하면서 제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볼프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볼프주의 이랬는데, 근데 그 마지막 세 번째인 프리드리히 2세를 제가 설명은 안 했어요. 그저 간단하게만 했는데, 실제로 베토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칸트도 그렇고 경건주의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18세기에 거의 한 80년, 90년을 살았던 우리 흔히 말하는 빌헬름 2세 또는 빌헬름 대제라고도 불려진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프로센이라는 나라가 이제 있어지는데 그게 중심이 이제 브란덴부르크거든요. 그래서 또 베를린에 가보면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수도로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지금의 독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것을 거점으로 한 것이 프로이센이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바라보았던 영웅이 누구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빌름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제 책에서는 그 사람은 칼빈주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이 독일이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이죠. 그때는 이제 프로이센인데 이것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평생 전쟁을 합니다. 오스트리아하고 막 열심히 전쟁합니다. 오스트리아하고 열심히 전쟁하고 그다음 프랑스하고도 전쟁하고 폴란드하고도 전쟁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독일의 어떠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현대 독일의 형성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빌헬름 대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시대에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라든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베토벤을 보는데 베토벤이라든가 철학가라든가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실제로 이 18세기 바로 빌헬름 대제가 있을 때에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80년 이상을 이게 왕노릇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독일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보든 그 역사적으로 보든 경제적으로 보든 사회적으로 보든 신학적으로 보든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의 글과 이 사람들의 음악과 이 사람들의 문학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칼빈주의자다 보니까 칼빈주의라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세미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1595년에 이제 낭트 칙령으로 통해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얻었지만 1685년에 폰텐블루 우리가 잘 아는 그 칙령 루이 14세에 의해서 이 폰텐블루의 칙령을 내리면서 칼빈주의 즉 위그노들을 다 죽여버리고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려요. 그럼 여기에 추방을 당해야 하는 칼빈주의자 즉 위그노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 빌헬름 대제가 다 포용해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전쟁도 좋아. 평생 전쟁만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해서 이 사람. 쉬는 법이 없어 이 사람. 자기의 그 나라를 그걸 바라봤던 베토벤은 저 사람이 영웅이라는 거야. 세계의 영웅이라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음악에 무슨 별명을 붙이겠어요? 뭐 그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이 영웅곡이다 뭐 밤밤밤밤 뭐 이런 이제 그런 제목을 붙일 정도의 그 전에 없었던 이상형의 군주가 등장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시기다 보니까 신앙은 어떻는가는 이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경제와 사회와 그리고 정치 이 모든 것은 다 발전했는데 그러면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근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상업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니까 중상계층이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로 독일은 무슨 중상계층 이런 게 별로 발달하지 않은 그러니까 프로이센 자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현대 근대의 독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버리죠. 이제 결국 이것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다스리고 있고 이쪽은 이제 빌레놈 대제가 딱 상두마차로서 어떻게 보면 역사의 최고의 이 두 군주가 같은 시대에 공존하면서 상당히 흥미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흥미있죠.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그 우리가 역사에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이 뭐 최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두 인물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기울어지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신앙은 어떻는가? 신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앙은 굉장히 피폐해져 가는 거죠. 형식주의.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내리게 되어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반항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영향을 받은 스페너가 이제 마침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슈페너는 보통 우리가 아른트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히 아른트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부터 공부하고 바젤 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신학 사상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 된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독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신학 박사가 되어졌는데도 일자리가 없거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육 목사. 요즘 또 우리 후배들이 이제 박사학위 받고 오더라도 학교 신학대학교에 자리가 없으니까 교육 목사로 있다가 그냥 담임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슈페너도 그랬거든요. 신학 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라든가 교육 목사로 있다가 어때 그게 이제 잘 돼 가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슈페너를 만드는 하나의 모체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그게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모임, 경건한 모임을 만들면서 경건주의가 탄생하게 되지는 거죠. 여기서 경건의 모임, 경건한 모임, 이게 삐에따스라고 하는 이 모임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제 십몇 년을 겪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실제에 터득한 실천 원리를 이 사람이 책으로 쓰는 거죠. 그게 경건의 열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읽어도 너무나도 대단해요. 왜냐? 실천을 해서 책상에서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십몇 년을 목회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과 실천이 조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책이 멋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학위를 받아가지고 척그는 것은 정말 건조해요. 정말 이 뭔가를 이렇게 음료를 마셔야 되는 것이고 타박하고 좀 맛이 없어요. 하지만 또 실천만 하는 사람은 맛있기는 맛있는데 뭔가가 또 2%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이것을 정말 조화 있게 우리가 지금 봐도 조화 있는 책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목회를 이제 워낙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는 이제 동쪽에 있는 지금 독일의 거의 동쪽에 있는 드레스덴으로 이제 목회지를 옮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베를린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레 대학교로 교수로 가서 평생 있다가 이제 그의 삶은 마무리된다.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를 보면은 지금도 슈트라스부르크 뭐 지금은 그 프랑스의 도시지만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우리가 슈바이처라는 대가도 거기서 졸업을 했고 칼빈도 거기서 목회를 한 사람이고 스트라스부르크는 정말 한번 지난번에 갔어요. 우리가 스트라스부르크 갔어요. 간지도 잘 모를 거야. 워낙 막 더 많이 안희산 기억 안 나세요? 주여 기억 안 나? 가서 그 학교 가고 우리 카페테리아 가가지고 밥도 먹고 그랬잖아. 그것이 기억난가? 이제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개혁 신학교. 그래서 제가 가면 꼭 거기에 가서 식사하는데 그 싸니까 한 5유로밖에 안 해서 그래서 점심시간을 맞췄다가 이제 칼빈의 집에 갔다가 그래서 칼빈 그 집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도 들어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경 다 하고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이제 그 신학교 이제 개혁 신학교 식당 가서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나온 바로 거기가 이제 슈트라스부르거든요. 그 강 하나가 있고 뭐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배 타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 최고의 도시죠. 예, 독일 지금은 독일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슈페너를 이어서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이 경건의 모임을 그대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이 모임을 그대로 재현시킨 필립 뭐죠? 필립 프랑크인가요? 필립 프랑크. 제가 이름도 까먹어본다 이제 이름도 까먹어버린다. 그죠? 프랑케. 그죠? 프랑케 맞죠? 프랑케. 예, 프랑케가 등장을 합니다. 프랑케는 슈페너가 마지막까지 이제 교육자 생활을 했던 교육가로 활동을 했던 이제 할레 대학교 독일의 할레 대학교에서 이제 평생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프랑케는 슈페너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프랑케는 학자이면서 이 사람은 이제 학자로 출발하니까 학자이면서 평생 이제 학자로 지내는데 고아들에 관한 이것을 그는 많이 헌신해요. 그래서 그 할레 대학교 지금도 할레 대학교에 가보면 이 프랑케 동상이 중앙에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에는 어린아이 남녀 소년 소녀와 손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고아원 그래서 할레 대학교가 그 구호 사업을 펼쳐가는 것이 프랑케의 삶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상은 이제 좀 더 지나서 이제 슈페너가 1705년까지 살거든요. 1705년까지 사는데
이 슈페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요때쯤 태어나죠. 그때가 1703년 되면 이제 존 웨슬리가 등장을 하는데 그와 같은 시기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진지엔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여기 진지엔도르프가 있는 그 마을 한번 갔어요. 근데 헤른후트라고 하는데 헤른후트를 가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그냥 케밥 먹고 왔는데 그냥 진젠도르프 주레스든하고 그렇게 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주의라고 했을 때 시작을 신비주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줬을까? 그리고 대표적인 세 사람 진젠도르프가 되면서 이제 저 신비주의는 완전히 등장을 하게 되죠. 진젠도르프라고 하면 우리는 꼭 그 헤른후트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헤른후트는 주님의 집이다.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그 모라비안, 영어로는 모라비안이라는데 모라바파들이 그래 후트의 후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후스의 후계자.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추방을 당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진젠도르프의 영지, 그래 지금의 헤른후트가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독일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가 체코입니다. 이 모라바파 사람들이 체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이 체코인데 체코 사람들이니까 아주 가깝게 변방에 있는 그 진젠도르프의 영지로 올 수밖에 없었죠. 그 가까운 데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진젠도르프가 데리고 한 300명 이상 이제 모이게 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게 되어져요. 신앙의 훈련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때 신앙 공동체에서 그게 이제 발전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선교 쪽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가 1736년이니까 1703년에 태어나서 이제 그때가 이제 27살에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젠도르프도 존 웨슬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독일의 이제 진젠도르프가 세운 헤른후트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300명 이상 아들 놓고 또 딸 놓고 결혼하고 이러면 점점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후손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가보고 뭐 자세한 것을 못 봤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본래 독일이 깨끗한 나라인데 여기는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진짜 경건주의의 그 개념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마치 그 죽음의 도시 같은, 물론 죽음의 도시라는 말이 너무나도 전혀 다른 얘기. 그만큼 조용해요. 조용하고 적막하고 그래 좀 기분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뭐 사람이 다녀야지 아는데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이게 너무 재미있는 도시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뭘 했을까요? 신앙 훈련을 어떤 교제를 갖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헤른후트에서 신앙의 교육에 신앙의 모체 교육가로 등장하는 사람이 코메니우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코메니우스. 이 코메니우스가 만든 이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바로 교리 교육이었던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제가 이틀 전에 설교하면서 이제 이 말을 잠깐 했는데
기독교 교육의 모든 것은 교리교육이다. 그것은 코메니우스가 우리들에게 말해줘.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코메니우스로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 이상 뭘 공부하겠죠, 독일 가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 학교 총장이었던 정기룡 교수라는 분도 이분을 연구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왔는데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었고, 저도 이제 그분은 이제 박사학위 받고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첫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3학년 때 신대원 3학년.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재밌게 지냈는데 코메니우스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코메니우스예요. 코메니우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하면서 볼 때 코메니우스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지. 그 수업 들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코메니우스라는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연구하면서 볼 때 독일의 기독교 교육의 하나의 모체가 되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아무튼 이제 진젠도르프가 등장하면서 경건주의는 스페인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경건주의의 맥이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이러한 흐름이 진젠도르프, 그러니까 18세기 말이 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면서 서로가 경건주의 정통을 지켜야 한다. 경건주의의 정통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무엇이 되냐면 상당히 흥미있는 건데 종교개혁이 본래 그 스콜라주의를 반대하여 시작했는데 경건주의가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마무리되면서 이 스콜라주의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스콜라주의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되고 독일의 신학이 자유신학의 하나의 모체로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폴프주의, 그 다음에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잼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 그래서 제가 조금 숙제로 남겨놨던 게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겨놨는데 이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의 독일 신학은 경건주의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스콜라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제 보통 우리가 스콜라주의라고 한다면 상당히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스콜라주의라고 하면은 자연신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연신학. 자연신학이라는 말은 바로 토마스주의를 말합니다. 토미즘이죠.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학은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신학이에요. 내추럴 테올로지라고 하는 신학인데 이성을 부정하지 않죠. 이성을 취해서 이성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를 하나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는 계시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이 이게 스콜라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안 되고 나면 그때 계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가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가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가해적,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것이 이 자연신학의 핵심이에요. 진리를 comprehensible 하다 이 말이에요. 이성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자 이 말, 노력하자는 거야. 그래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현대의 사람들의 신앙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이게 로만 카톨릭의 전형적인 거거든요. 이게 스콜라주의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로만 카톨릭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신학에 빠져 있죠. 한국 교회는 뭐 정체성도 모르고 사는지 뭐 자연신학이 뭔지도 모르니까 알고 알약을 먹겠어요? 그냥 아프니까 아무 알약이나 집어 먹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병에 더 악화되고 이제 이런 제 상황인데 약을 조제할 때는 꼭 의사에게 가서 정확한 진찰을 받고 진단 아래 그다음에 조제를 해야 되는데 약국 가서 우리가 습관이 그렇잖아요. 의사에게 가서 프리스크립션을 받아가지고 가는 이 습관화가 안 됐고 그냥 바로 약국으로 가가지고 이런 식의 본래 우리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관하여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우리가. 네. 지금은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제가 유학 떠나기 전에는 한국에 의사가 아니라 약사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자기들이 약 조제하고 팔고 뭐야. 그래서 저기 종로인가요? 동대문에 종로 5가 약국들 판치고. 지금은 많이 좀 약해졌지만 그때는 막 저기 사람들 바글바글 전국의 사람 동대문 시장 갔다 그거 가가지고 그 약 사러 간다고 약 사다고 야단했던 시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택하는 게 아니라 감기 걸렸다 하면 약국 가가지고 약 먹고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그 자연신학, 즉 토마스주의가 이 사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래 이성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 자, 이 사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까지 이성이 포함하고 지배할 거냐라고 하는 한계가 결국은 이제 신학 논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신학이 이러한 이성이 어떤 영역 없이 계속 뻗어나가는 이것이 한편으로 자연신론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름을 휘발유를 또 뿌려버리는 거지. 안 그래도 지금 기독교 자연신론과 무신론 자연신론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시소 게임을 하고 있던 영국이 이러한 스콜라주의의 경건주의가 쑥하고 받아들여지면서 급속도로 무신론화가 되어가 버리는 이런 상당히 찰스 대통령이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제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는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서로 통용을 하면서 되어졌다 뭐 이래서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스콜라주의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가 18세기까지 아마 갈 것 같은 방금 이야기는 18세기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